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더운 여름철, 해는 길어지고 그냥 잠들기에는 아쉬운 밤들이 있죠. 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또 바로 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야식 뭐 어떤 거 좋아하시는 거 따로 있어요? 저는 치킨을 워낙 좋아하는데 아. 치킨, 피자 이런 것들 자주 네. 좀 먹는 편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또 배달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이른바 야식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야식 저녁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야식 증후군이라는 것이요. 평소에 이렇게 아침에는 거르고 점심에는 좀 적게 먹다가 저녁 7시 이후에 약 50% 정도 이상을 먹게 되는 거를 저희가 야식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야식 증후군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수면 장애나 소화 장애, 또 저희가 이렇게 야식을 먹으면 마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식 우리가 즐겨 먹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야식 드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야식 NO! 기능적인 생활 패턴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다이어트 명의 박용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제 진짜로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자리가 기대됐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아까 얘기한 야식 증후군을요. 사실 좀 많이 불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다이어트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 사실 괴로워요. 사실 왜 이렇게 괴로운지 먼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여쭤봅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울까요? 담배 끊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담배를 사실 끊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 사실 담배는 끊어봤지만 사실 다이어트는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어렵잖아요. 근데 흡연 인구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3, 40년 전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비만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도 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다이어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자, 내가 어저께 담배를 끊었어요. 금연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계속 네.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어제 드디어 10kg을 뺐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말은 뺀 체중을 평생 유지해야 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것 이상으로 살을 뺀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담배도 태우지 않는 게 애초에 태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아예 살찌지 않은 게 가장 최선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앞으로 더 찔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해마다 체중이 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내 체중의 기록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마지막 체중인 줄 알지만 내년에 더 늘 거거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야. 더 늘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렇죠. 더 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네. 보통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회식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취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러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만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살이 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바로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여라 이런 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더라도 살이 좀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적게 먹고 운동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평소보다 적게 먹고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비만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찐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게 먹고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증상 또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정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까를 이제 잠깐 고민하게 되는데 내 몸이 가볍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겸 그 계단을 이용해야지가 되는데 몸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냥 그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힘들고 피곤이 쌓여 있고 이런 몸은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예요, 맞아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것도 내 몸의 호르몬의 기능의 이상으로 예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그래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식욕억제제 처방해서 적게 먹게 하고 억지로 운동시켜서 해결이 되겠냐고요. 망가진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그러한 증상이 해결되면서 저절로 살이 빠지겠죠. 네, 정말 좋은 지금 말씀이시네요. 얘기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만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반대로 비만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우리가 비만 아니면 살이 쪘다 아니면 살이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본인의 몸 갖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비만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된 게 통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이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 사망 위험하고 체중하고 이게 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찍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좀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구나. 이래서 뚱뚱한 건 병이 아니지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부 비만, 내장 지방 비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마른 비만 또는 네네. 마른 지방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의미가 좀 희석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른 비만은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데 실제로 비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대사 이상을 다 갖고 있다든지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마치 비만한 환자에게서 보이는 지방간 소견을 보인다든지 그럼 이런 사람을 진단할 때 체중만 가지고 진단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체중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체중이냐 대사 이상 체중이냐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살을 빼야 돼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예전보다 혈압도 올라가 있고 혈당도 좀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요산 수치도 높고 간에 좀 기름이 꼈다고 그러고 이러면 지금부터가 살을 빼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의 진단 기준 안에 들지 않았어도 그 병원에서 내 몸에 어떤 이상 소견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체중 감량을 해서 예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네.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로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몸이 불어나니까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혈압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20이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40부터는 주의 이제 뭐 약을 쓸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의 이제 그 고혈압이 되는 거고 160이 넘어가면 무조건 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120에서 130이 됐는데 내가 140, 16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20을 넘어갔으면 빨리 120으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체중도. 네. 내가 체중이 정상 체중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공복 혈당이 올라가 있고 뭔가 이런 변화를 보였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예전에 그런 수치들이 정상이었던 그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비만의 진단 기준에 들지 않으니까 좀 기다렸다 뺄래.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몸이 일단 좀 무거워졌다, 살쪘다라고 느낀다면 정말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통계적으로 많이 봐오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실패하는 요인들이란 표현보다는 다이어트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시 지금의 몸으로 되돌아오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혈압이 평생 120이었던 사람과 혈압이 한번 한 180까지 올라갔다가 겨우 120으로 떨어뜨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번 살이 쪘다가 노력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더라도 내 몸은 예전에 풍성했던 기억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가게 하려면 내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또 가끔씩은 건강에 안 좋은 음식도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뭐 하루에 7시간 수면을 꼬박꼬박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몸은 야금야금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이어트의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건강한 몸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되 다시 야금야금 나빠지면 다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평생 다이어트를 이제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둬야 되는데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중적으로 내 몸 관리를 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저는 2달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 동안 집중해서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건강한 몸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좀 야금야금 다시 나빠지면 그때 또 한 달 내지 2달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해독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점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또 뭐 야식도 먹게 될 수도 있고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조금 해로워질 수 있는데 또 일정 시기가 되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해독을 통해서 또 건강한 몸을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또 이렇게 친구로 생각을 친구로 하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유지하게 되면은 건강한 몸도 그리고 마른 몸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야식 이야기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야식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다라고 방금 교수님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일단 야식이 병일까요, 아닐까요? 습관 아닐까요?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습관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체 리듬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하게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 12시간 동안은 주로 활동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고 밤 12시간 동안은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요.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잖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 배가 안 고파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몸이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생기면서 졸리고 잠을 자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리듬,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밤에도 실내등을 환하게 켜놓게 되니까 우리 몸이 밤낮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12시간 동안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네. 현대인들이 계속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다 보니까 네, 네. 뭐 아침을 거르고 바쁘게 일하다가 뭐 점심에 첫 끼니를 먹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게 되니까 이 리듬이 뒤로 밀려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인데 우리 몸은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었으면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야식은 뭐예요?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렙틴 호르몬도 기능, 그러니까 저항성이라는 이상이 생기게 되고 멜라토닌 분비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고 입맛이 안 땡기니까 아침을 거르게 되고 점심을 우리 내 몸은 첫 끼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야식까지 또다시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또 먹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몸이 이제 저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야 되는데 사실 야식을 먹게 되고 또 그러니까 뭐 두세 시에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먹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늦게 야식을 먹었으면 오히려 점심 늦게 먹는 게 과연 그럼 그게 또 올바르다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네. 저녁을 일찍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녁을 6시, 7시에 끝내고 그 다음 날 7시에 아침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12시간 공복이 되고 저녁을 7시에 먹었기 때문에 4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위가 이제 비어 있는 상태로 잠을 들게 되니까 숙면도 취할 수 있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도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사람들도 만나야죠. 또 밤늦게 일을 해야지요.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녁이 9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9시에 끝냈으니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건데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어나면 아침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식사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건 맞으나 네. 저녁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의 입장에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되는데 음식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호르몬의 교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나 저녁을 부득이 늦게 먹었다면 다음 날 첫 번째 식사도 늦는 게 차라리 우리 몸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녁을 한 6시, 7시쯤 좀 빠르게 드시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늦게 드시게 되셨다면 그래도 12시간 정도는 공복 시간을 지켜줘라. 갖고 그리고 그 다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현대인들이 비만해지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이다. 제가 왜 이렇게 살짝 웃었냐면 제가 이 짤을 SNS상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이제 그 어느 방송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지금 제가 12시간 공복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인들의 50% 이상이 12시간 공복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을 망가지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 때 생각 없이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뭐 드라마 보면서 수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견과류를 입에 이런 게 다 식사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게 되니까 12시간 공복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고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점심 한 끼를 과식했어? 이게 비만의 원인이 아니에요. 네, 점심 과식할 수 있죠. 네. 그럼 저녁은 아무래도 좀 적게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녁 먹고 나서 다음 날 아침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뭘 집어 먹으면 내가 배불리 먹지 않았어도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살찌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네. 왜 조금씩 계속 자주 먹는다. 그게 뭐 마른 몸매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연예인을 제가 한번 그렇죠. 봤거든요. 저희도 뭐 네. 자주 나눠서 먹어라 차라리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예. 근데 그게 그럼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요. 조금씩 자주 먹는 거 괜찮아요. 다만 12시간의 공복을 지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공복을 지키지 않고 조금씩 뭐 15시간, 16시간 먹잖아요. 네. 살찝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습적 단식,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식 12시간을 지키는, 그러니까 공복인 상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제가 지켜야 될 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 기습적 단식, 과연 간헐적 단식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습적 단식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귀에 익숙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익숙하게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16대 8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16대 8이라는 것도 있고 5대 2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16대 8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12시간 공복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16시간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이게 16대 8. 그다음에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은 잘 먹고 이틀은 뭐 하루 한 500칼로리 정도만 먹겠다. 이게 5대 2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왜 내가 기습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중요하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3일 전에도 적게 먹고 이틀 전에도 적게 먹고 어제도 적게 먹고 오늘도 적게 먹잖아요. 우리 몸은 뭔가 위기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본능적으로 인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을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잘 갖다 주다가 갑자기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로 소모되는 거를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리면 소비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적게 먹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조금만 더 먹으면 요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안 떨어지잖아.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으로 하여금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해야죠. 느끼지 못하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일 전에 배 터지게 잘 먹어요. 이틀 전에도 잘 먹어. 어제도 잘 먹어. 그리고 오늘 기습적으로 하루 그냥 굶어. 또는 한 끼만 먹어. 그리고 내일 또 잘 먹을 거야. 이러면 우리 몸이 속아서 기초 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근데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일주일 중에 이틀을 그렇게 먹었다면 네.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하루에 먹은 양은 저칼로리 식사랑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몸은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이 잘 빠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습적인 단식이 건강에 혹시 좋지 않은 건 아닌가요? 네.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에 뭐가 안 좋을까요? 그러게요. 뭐가 안 좋냐고 물어보시니까 딱히 또 생각이 나네요. 불규칙하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치 지금 한 끼라도 걸으면 건강에 문제가 될 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먹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불과 19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 그래서 네. 봄철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시절이 있었고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거는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더 길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먹은 거는 불과 5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이 있으면 배불리 먹었지만 없으면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굶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피하 지방이라는 지방 조직에다가 에너지를 비축해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의 쓰임새가 뭐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끄집어 쓰기 위해서 비축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잠깐 기습적으로 굶으면 그게 나는 굶는 거지만 사실 우리 몸의 피하 지방에는 짜장면이 200그릇 있거든요. 그중에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굶는다고 생각하고 기운 없어, 어지러워, 뭐 집중이 안 돼.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저도 이제 24시간 단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사실은 배도 그다지 안 고파요. 그리고 위장 간에 음식이 없으니 얼마나 몸이 가볍겠어요. 네.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졸리잖아요.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니까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졸린 거거든. 그러면 피가 소화기관으로 갈 일이 없으니 뇌는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맑아야지. 아, 왜 눈 감으면 치킨이 생각나고 밥이 생각나냐고. 습관이래. 그러게요. 네. 계속 먹어야 되는 약간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끼니를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다라는 너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끼니를 잘 챙겨 먹으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끼니만 잘 챙겨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끔씩은 굶어 주어야 우리 이 피하 지방이라는 이 스펀지를 가끔씩 짜 주어야 또 물을 머금게 할 거 아니에요. 아, 계속 물을 머금게 하면 나중에 이 스펀지가 어떻게 되죠? 자기 기능 발휘를 못 하겠죠. 근데 교수님, 피하 지방은 그렇다 치지만 내장 지방은 안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내장 지방이 제일 먼저 빠져요. 아, 그래요? 아. 오. 거꾸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가 지금 제가 스펀지로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짜줘야 얘가 또 물을 머금는데 계속 물을 머금게 하잖아요. 그럼 네. 피하 지방이라는 스펀지가 더 이상 그 지방을 머금지를 못하면 그 여분의 지방이 이제 막 내장 지방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까 그 단식을 일단 시간을 충분히 그 먹지 않는 시간을 좀 지켜야 된다.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요. 귀에. 네. 근데 아까 또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제일 고민인 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한 군데 좀 많이 모이거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오. 얘기하는 배. 아, 또 근데 복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팔꿈치나 뭐 아니면 하체, 허벅지나 뭐 네. 이런 데 얘기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있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할 수가 있나요? 사실 남성 비만과 여성 비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의 50%가 비만 기준으로 볼 때 비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가 나와 있는 거는 남성의 복부 비만은 거의 내장 지방 비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 젊은 여성들은 주로 이제 그 엉덩이, 허벅지, 그다음에 이제 팔, 우리 흔히 팔뚝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개살 이런 쪽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완경기가 되면 네. 남성들과 똑같이 이제 복부 비만이 본격적으로 생겨요. 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방을 빼는 의학적인 그러니까 치료는 지방 흡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불가능. 그리고 심지어 운동을 한다고 해도 네. 윗몸 일으키기 아무리 해도 뱃살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선수가 하루에 4시간씩 테니스 연습을 하는데 오른팔로 치잖아요. 네. 네. 그럼 오른팔은 지방이 없을까요? 왼쪽은 지방이 많고?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오른팔로 계속 운동을 해도 지방은 전신에서 고루 빠지거든. 아. 네, 그래서 특정 부위의 지방을 빼는 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 비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 빠져요. 아. 간헐적 단식만 해줘도 잘 빠지고 운동만 규칙적으로 해도 잘 빠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일단은 복부 비만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체중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특정 부위만 살이 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살이 찌게 되면은 보통 정말 하체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얼굴살 이렇게 해서 찌거든요. 뭔가 살이 찌고 그리고 빠지는 거에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순서가 좀 있긴 하죠. 있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내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느냐도 영향이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잘 받느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복잡하긴 해. 그다음에 혈액 공급이 잘 되는 곳에 지방이 빠질 때도 먼저 빠져요. 그리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이제 일단 지방이 붙으면은 잘 안 빠져. 그게 아랫배. 그다음에 뭐 허벅지 바깥쪽 살 뭐 이런 데는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사실은
식스팩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예인들 식스팩을 보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면 얼굴이 반쪽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랫뱃살이 쉽게 잘 빠지지 않는 살이기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아랫뱃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적 단식을 통해서 빼야 할까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랫뱃살을 걷어내고 식스팩을 보이려면 얼굴 반쪽을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스팩이 건강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랫뱃살이 적당히 있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빼고 싶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뭐 아랫뱃살을 빼겠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 체중을 목표로 삼는 것을 저는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특정 부위를 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어쨌든 몸의 조절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요. 가장 큰 게 이제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몸무게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몸이 더 이상 이렇게 왕자가 정체기. 그려지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과연 이럴 때 이런 정체기가 오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굉장히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비만학회나 이제 이런 학술 단체에서는 그 비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냐면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금방 정체기 오게 되고 정체기보다 더 문제는 지쳐요. 사람들이 지친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있고 억지로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만 하자. 맥시멈 2달을 넘지 말자요. 그러니까 대신에 중요한 게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나 밀가루 끊고 다이어트 할래. 근데 운동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또 달달한 음식을 못 끊어.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고.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해야 점수가 올라가지 한 과목만 매달리면 성적이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2달 동안 집중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걸 철저하게 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고 이래서 내 몸을 짧은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요 몸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다이어트 35년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긴 기간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지쳐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사실 저는 다이어트 의미도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무조건 몸무게를 줄이고 살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네, 계시는 거라서 맞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에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면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수면 장애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다이어트 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떤가요? 또 우리가 잠자는 거 수면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뭐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도 있고 뭐 많이 움직여라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에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게 되면 무조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6시간 미만으로 자면요. 네. 이유는 엄청 많아요. 일단 우리 몸에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요. 앞서 네. 얘기한 lep틴 호르몬뿐 아니라 그렐린이라고 해서 이제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내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늘어나니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고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니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 깨어 있는 시간에 내 몸이 지방보다는 당을 더 많이 쓰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당이 땡겨요. 그래서 그 흔히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잖아요. 전날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움직이고 싶어요? 그냥 앉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전날 잠을 못 자면 운동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잠을 푹 자는 것이
일단은 건강한 몸 만들기의 기본이고 네. 다이어트의 중심이에요. 근데요, 교수님, 저는 배고프면 잠도 안 오던데요. 배가 불러야 야식을 먹는 맞아요. 이유 중에 뭔가 하나가 배가 포만감이 좀 느껴져야. 불러야 좀 잠이 네. 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그 저녁 먹고 나서는 배가 안 고파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이 지금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을 먹고 나서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가벼운 몸으로 잠자리에 드는 몸이 건강한 몸.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그러니까 뭔가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고 이거는 벌써 건강하지 않은 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몸이잖아요. 네. 몸을 바꿔야 돼요. 건강하지 않아서 배가 고팠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해야 이게 또 잠도 안 다이어트 오고, 되고 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식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식욕 억제나 이런 것들이 또 아까 호르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게 이 호르몬하고 뇌의 관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호르몬이 반대가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찌는 호르몬이 나와서 결국은 안 건강해지지 않는 살이 더 찌는 몸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뇌 신호에 오류가 돼서 과연 살이 더 찌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간 공장도 있고 무슨 갑상선 공장도 있고 췌장 공장도 있고 다 공장들이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뭘 좀 더 해줘 하는 거를 호르몬의 신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부르니까 수저 내려놔야지 이것도 호르몬이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거 없나 이것도 호르몬이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잡는 것도 호르몬이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두는 것도 호르몬이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달달한 거 먹어가지고 간에 기름도 끼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먹어야 되니까 지방이 계속 늘고 이러면 그 호르몬들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분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네. 이 호르몬의 작동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포에 가서 이 호르몬이 세포 수용체에다 딱 결합해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이런 저항성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사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호르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뇌가 어떻게 내 몸에 지방이 많고 적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보내오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 몸에 지방이 많네 적네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의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에다가 신호를 빠릿빠릿하게 못 주고 둔감하게 주면 뇌는 착각을 하게 되죠. 내 몸에 지방이 부족한가? 더 먹어야지. 그리고 식욕을 더 땡기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란 호르몬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잘 되는 네. 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르몬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다 보면 너의 체중은 이 정도야 라고 본인의 체중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체중 이제 다이어트의 목표를 나 20대 초반대의 체중으로 돌아갈래 하지 마세요. 못 가요. 왜? 이미 한 번 찐 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쪽 체중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내 몸에 대사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체중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20대 초반에 60kg였는데 지금 이미 75kg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복 혈당도 좀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68kg 정도만 돼도 이런 수치들이 정상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예전에 60kg이었기 때문에 그 체중으로 기를 쓰고 들어갈 거야 하고 더 굶고 막 운동도 4시간씩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네. 차라리 목표를 제가 앞서 그래서 건강 체중이라고 얘기했던 게 검사를 해봤을 때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에 있는 그 체중이 내 건강 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무리하게 잡지 말고 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 그리고 건강해진 몸 그때 그 체중이 내 체중인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비만의 반대말은 마른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비만의 반대는 건강한 몸이다. 그렇죠. 건강한 몸이다. 저희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먹는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요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야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또 저희 뭐 오히려 지방이 많은 그래서 뭐 저탄고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과연 이런 저탄고지가 과연 그러면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또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되는 식이습관일까요? 너무 요새 유행하니까 정말 궁금해요. 지금 시중에 유행하는 저탄고지는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좋은 지방을. 근데 그냥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지방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인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의 해법은 적절한 좋은 탄수화물, 충분한 단백질, 적절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저탄이 유행하느냐? 탄수화물을 줄이면 일단 체중 감량은 빨리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예요. 당하고 지방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당을 쉬지 않고 먹으니까 지방을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인데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그러니 당을 확 줄여보면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당을 극단적으로 좀 줄이고 일부러 그 빈자리를 지방으로 메꿔서 그렇게 먹는다고 치잔 말이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실천 가능할까요? 네, 뭐 보통은 저희 아무리 저탄고지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 먹다 보면 사실 지겹잖아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지치고 네. 사실은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식단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네.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것은 저는 조금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프로그램 중에 초반에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서 지방을 쓰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두 달 만에 끝내라고 얘기한 것도 저탄고지 하세요. 2달 딱 끝내고 나서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놨다면 그다음엔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그 양질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지금 몸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저 오늘 진짜로 오늘 하루에 다이어트에 관한 여러 가지가 다 정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저탄고지 하려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먹더라도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 또 좋은 지방을 먹어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저희가 SNS 요새 하다 보면 많은 인플루언서 또 가끔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보조제 또 아니면 또 약 같은 것도 하고 요새는 또 다이어트 처방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과연 교수님을 찾아가는 이런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될까요? 일단 그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건강 보조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제품들과 약의 차이가 뭘까요? 약은 뭔가 식욕을 억제해 줄 것 같고요.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가는 거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열심히 보셨네요. 자, 보조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네. 그게 보조제일까요? 약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또 많이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 보조제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나 상담 없이 그냥 구입할 수 있잖아요. 왜죠? 왜 의사나 약사의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먹어도 별로 영양이 좀 적으니까 네. 안전하니까. 그렇죠. 네.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약 중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라는 거는 그 약이 주는 효과가 원치 않는 효과가 부작용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효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약으로 승격이 돼야죠. 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의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도 약사가 관리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의사, 약사의 상담 없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안전하지만 효과는 물음표. 네, 안전하지만 다이어트 보조제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굉장히 주의 깊게 이런 거를 접근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용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용우 교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요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저는요 오늘 야식 없이 숙면하는 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다 보니까요. 오늘 바로 가볍게 가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분들 다 같이 한번 오늘 하루 파이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